새벽 3시 한 여인이 침대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유능한 의사였지만 자신의 병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머나먼 타국에서 걸려온 딸의 전화 한 통이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과연 그녀의 인생은 이 전화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줄 따뜻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렛 윌슨, 뉴욕에서 40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어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40년간 수석 의사로 근무했으니까요. 수술실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어떤 환자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 냉철한 의사였습니다. 윌슨 박사는 로봇 같아. 감정이라는 게 있나? 동료들의 농담 섞인 말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감정에 휘둘리면 환자를 구할 수 없어.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25년간 내 병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환자에 불과했어요. 1999년 35세 때 처음 시작된 속쓰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위가 돌덩이로 막힌 것 같고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생겨도 속이 쓰라렸죠. 완벽주의자로 살아온 삶, 환자 진료든 수술이든 항상 최고여야 했던 그 스트레스가 결국 제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윌슨 박사님,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만성 질환이라 완치는 어렵고 평생 관리하셔야 해요. 제산제 꾸준히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는 거야? 이게 치료야? 하지만 다른 의사들도 똑같았습니다. 25년간 수십 명의 의사를 만났지만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40년간 환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의사였나?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체념했습니다. 매일 위산 억제제와 제산제를 달고 살았죠. 가방에는 항상 약이 들어있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미리 약을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동료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서요.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걸로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4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로버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보. 병원에 실려온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봐왔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죠.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내가 구한 환자들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정작 내 남편은. 그때부터 위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겹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밤마다 혼자 깨어나 고통에 시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한국에 놀러 오세요. 딸 제시카는 사위의 직장 발령으로 4년 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왜? 에밀리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에 가서 뭘 하겠어요. 게다가 제 몸 상태로는 장거리 여행 자체가 부담스러웠고요. 딸아, 엄마가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잖니. 엄마, 그래서 더 여기 오셔서 쉬세요. 혼자 계시면서 계속 아프시는 것보다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외로웠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2년간 거의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지냈어요. 동료들이 연락해도 피했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강했던 마가렛 윌슨의 모습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겁니다. 결국 딸의 부탁에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뭐 한두 달 있다가 오는 거지. 딸도 보고 손녀도 보고 그 정도면 충분해. 작년 9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 내내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명치 끝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승무원이 건네준 기내식도 제대로 손댈 수 없었어요. 창밖 구름만 멍하니 바라보며 이 긴 여정이 내 위장에 또 어떤 시련을 줄까 걱정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이곳이 정말 한국공항이라고?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유리벽, 반짝이는 바닥,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은 세련된 시설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대적일 줄이야. 엄마. 도착장 문이 열리자 딸 제시카가 손녀를 꼭 안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4년 만에 다시 만난 에밀리는 어느새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요. 내 손녀가 이렇게 커서 낯선 땅의 언어까지 자유자재로 쓰다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로 향하는 길에 펼쳐진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끝없이 뻗은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양옆에는 유리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늘어서 있었죠. 거리마다 깨끗하게 정돈된 인도 곳곳에 자리한 공원, 그리고 반짝이는 간판들까지. 이곳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맞나?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과연 의료 시스템도 이만큼 발전했을까? 미국만큼은 아니겠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봤을 때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희가 사는 곳. 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을 뚫을 듯 솟아오른 초고층 건물, 유리창마다 서울의 햇살과 야경이 반사되어 마치 보석함 같았거든요. 이게 아파트라고? 이건 거의 마천루잖아. 순간 제 머릿속에는 뉴욕에서 흔히 보던 오래된 벽돌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좁은 복도, 낡은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없어 길가에 차를 세워야 했던 불편함까지. 뉴욕에선 이런 고층 건물은 맨해튼의 초호화 콘도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게 한국식 아파트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바로 한국식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해서 한 건물 안에 마트, 식당, 병원, 키즈카페까지 다 들어있어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뭐든지 해결돼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미국에서의 내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차로 30분, 장을 보려면 또 20분을 달려야 했던 그 번거로움. 여기서는 슬리퍼만 신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든 게 손 닿는 곳에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집에 도착하자 거실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도시 전체가 황금빛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정말 처음이야.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네. 그때 손녀 에밀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저를 집안 구석구석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야. 이쪽은 우리 거실이고 저기 창문에서 남산타워도 보여. 에밀리는 신이 나서 방마다 뛰어다니며 소개했죠. 여긴 우리 주방인데 이 냉장고는 AI가 들어있어서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 할머니, 무슨 음료수 드시고 싶어요? 에밀리가 냉장고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할머니는 오렌지 주스가 마시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에밀리가 냉장고 스크린을 톡톡 누르더니 AI 냉장고야, 오렌지 주스 어디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안쪽 선반에 오렌지 주스 위치가 불빛으로 표시됐습니다. 에밀리는 익숙하게 오렌지 주스를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었죠.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냉장고가 음료수 위치까지 알려주다니 이런 건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에밀리는 주방에서 AI 냉장고를 능숙하게 다루더니 또 다시 집안 곳곳을 신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말만 하면 불도 켜지고 커튼도 저절로 열려. 엄마는 청소도 AI 로봇한테 시켜서 해요. 저는 놀란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뿐 아니라 거실, 방, 심지어 창문까지 모든 게 AI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어요. 마치 미래 영화 속 집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죠. 이렇게 편리하게 집안일을 관리할 수 있다니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상상 이상이구나. 처음 며칠은 정말 모든 게 신기했어요. 아파트 안에서 필요한 건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무척 행복했죠. 이렇게 편리하고 따뜻한 일상이 내게도 찾아올 줄이야. 그런데 행복감도 잠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위가 다시 심하게 아파오더라고요. 장거리 비행의 피로, 시차 적응, 낯선 환경과 음식까지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날 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벌떡 깼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서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 가져온 위산 억제제를 3알이나 한꺼번에 삼켜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이렇게 외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절망감에 몸이 휘청였고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그 순간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죠. 40년간 철의 여인으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아침이 되자 딸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화가 치밀었어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 괜찮아. 괜찮다고. 그냥 좀 아픈 것뿐이야.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마저도 떨리고 말았죠. 그때 사위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아파트 3층에 병원이 있거든요. 한국 병원에? 자존심이 욱하고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25년간 못 고친 병을 한국에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한국 병원 따위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미국 최고의 의사들도 못 고친 병을.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죠. 어머니, 하지만 지금 상태가. 내가 의사야. 내가 40년간 의사로 살아왔다고. 한국 의료 수준이 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딸과 사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쉽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온 제가 40년 경력의 의사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병원에 가다니. 그때 위가 또 한 번 칼로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으악.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딸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줬죠. 어머니, 이 상태로는 정말 위험해요. 제발 병원에 가요. 마이클의 간절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병원에 가자. 결국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제가 한국의 작은 병원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가는 내내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그냥 진통제만 받고 오자. 기대는 하지 말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병원 문을 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이야? 미국에서 보던 병원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벽면은 고급 호텔 로비처럼 세련됐죠. 특유의 퀴퀴한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더라고요. 이건 병원이 아니라 거의 스파 아닌가? 접수 데스크에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환하게 맞아줬어요.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처음엔 한국어로 인사하다가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자 바로 자연스럽게 영어로 바꿔 말씀하셨어요. 와, 영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다니. 미국에서도 병원 직원 중에 영어가 서툰 경우가 많은데 여긴 다르구나. 딸이 제 증상을 설명하자 접수 직원이 휴대폰을 몇 번 터치하고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 바로 진료 가능하세요. 3분만 기다려주세요. 3분이요? 정말요? 미국에서는 예약하고도 2~3시간은 기본인데 여기선 3분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대충 보고 약만 주려는 건 아니겠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대기실에 앉았는데 정말 3분 만에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마가렛 윌슨님? 간호사의 발음도 완벽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 선생님이 계셨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젊은 분이 나를 진료한다고? 내가 40년 의사로 일할 때 이분은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자존심이 또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 원장입니다. 영어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같았죠. 혹시 어디서 영어를 배우셨어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10년 근무했고 이후 한국 대학병원에서 7년 일하다가 이곳을 개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알고 보니 제 후배였던 거죠. 그리고 속으로 의사 선생님의 나이를 가늠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쯤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경력을 다 합하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인은 정말 나이를 알 수가 없네. 동안의 비결이 뭘까?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25년간의 위험 병력, 복용 중인 약, 최근 악화된 증상까지 정말 꼼꼼하게 들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5분 정도 듣고 처방전을 써주는데 이분은 20분 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25년 동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내시경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었어요. 그럼 밖에서 잠깐 대기해주세요. 준비되면 바로 불러드릴게요. 지금요? 오늘 바로요? 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내시경 예약에 2~3주 걸리는데 여기선 당일에 받을 수 있다니 또 한 번 놀랐죠. 예약이나 준비 과정은요? 한국에서는 당일 내시경이 일반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후 최신 장비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과정도 꼼꼼했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셔서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위 점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헬리코박터균의 흔적도 보이네요. 헬리코박터균이요?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만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죠. 25년간 미국 의사들은 왜 이걸 못 찾았을까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도 오늘 바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혈액 검사 결과도 다음날 오후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루 만에 내시경, 혈액 검사, 조직 검사까지 다 끝나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구나. 엄마, 의사 선생님이 젊어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실력은 확실한 것 같지? 응, 하버드 출신이라니 실력은 확실한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검사는 잘해도 치료는 어떨까? 미국에서도 못 고친 병인데. 다음날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양성이고 위 점막 손상도 꽤 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정말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고 위 점막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과 식습관 개선이에요.
그러면서 A4 용지 여러 장에 걸쳐서 치료 계획과 식단표를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특히 한국 전통 음식들이 위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한국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는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약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정말 새로웠어요. 미국에서는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치료 중 궁금한 점이나 응급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개인 연락처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치료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딸에게 전했어요. 그럼 제가 매일 한식으로 차려드릴게요, 엄마. 네가 한국 음식을 할 줄 알아? 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밀리 유치원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것도 하나도 몰랐는데 유치원 엄마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직접 만들어주고 장 보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거든요. 한국 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서로 정을 나누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식단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엔 된장국에 보리밥, 각종 나물 반찬이 식탁에 올랐고 점심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저녁엔 생선구이와 채소 위주의 식사가 이어졌죠. 처음엔 이런 걸로 배가 부를까 싶었지만 먹을수록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아침마다 베이컨, 소시지, 치즈 샌드위치, 점심엔 스테이크나 햄버거 그때마다 위가 더부룩하고 아팠는데 한국 음식은 신기하게도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더라고요. 특히 된장국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흙탕물 같은 국물이 정말 위에 좋을까? 속으로 의심이 들었죠.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죠. 이상하게 된장국을 먹고 나면 속이 훨씬 편안한데 이게 정말 위에 좋은 음식이 맞니? 딸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된장은 발효식품이라서 장에 좋은 유익균이 많대.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더 편해진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후 병원에 가서 경과를 확인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란 듯 말씀하셨어요. 벌써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국 음식 드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신기해요. 속이 이렇게 편한 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역시 음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일주일에 2번씩 직접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속은 어떠세요? 식단 지키는 건 어렵지 않으시고요. 네, 덕분에 정말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운동도 중요해요. 아파트에 헬스장도 있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클래스도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2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느끼던 답답함과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빛도 훨씬 밝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나도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한결 가볍고 속도 편안해서 기분이 좋아. 2달이 흐르자 예전처럼 아침마다 찾아오던 답답함과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잠깐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고통에 시달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죠. 매일이 새롭게 느껴졌고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25년 동안 못 고친 병을 2달 만에 천만에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환자분의 노력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딸이 계산서를 내밀었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내시경, 혈액검사, 조직검사, 약값까지 다 합쳐서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우리 돈으로 $250?
미국에서 똑같은 검사와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5,000달러는 줘야 하는데 한국은 의료비가 정말 저렴해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이었고 한국 의료 시스템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죠. 미국에서는 환자를 고객으로 보고 최대한 많은 돈을 받으려 하지만 여기서는 진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환자가 되어본 뒤 제 인생과 의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에서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의 감정이나 상황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제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듯한 경험을 했죠. 3개월 만에 25년간 매일 먹던 위산 억제제를 끊고도 통증이 사라졌을 때 거울 앞에서 믿기지 않아 혼잣말을 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 함께 울며 진정한 치료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6개월이 흐른 뒤 딸이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묻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안 가. 여기서 살래. 미국에서는 의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에밀리 할머니, 제시카 엄마로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손녀와 함께 요가, 음악 감상, 가족과의 식사 등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 동료들이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 거냐고 묻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응, 여기에서 쭉 살고 싶어. 의료 시스템도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야. 한국 의료는 환자를 고객이 아닌 가족처럼 대하고 진심으로 치료하려는 마음이 느껴져. 정이라는 한국만의 따뜻함, 이웃과의 소소한 정겨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의료 시스템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나라라고요. 여기서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진정한 치유의 나라라고요. 미국 의사 마가렛 님이 전해주신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치료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가렛 님처럼 의사 선생님에게 마음까지 위로받았던 따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차가운 대우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